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은 수많은 가족의 삶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놀랍게도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을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안나는 바로 그 치열한 현실에서 용기를 내어 동생 엘레나와 함께 한국행을 선택한 27세 러시아 여성입니다. 무작정 떠난 낯선 땅에서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그녀가 어떻게 두 번째 고향을 찾아갔는지 그 가슴 뭉클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미하일로바, 27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19살 여동생 엘레나와 함께 한국에 정착한 이방인이죠.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조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러시아는 전쟁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면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돌아올 수 있을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여동생 엘레나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9살인 엘레나는 음악을 전공하며 한국에서 유학할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그저 동생을 지키기 위해 따라가기로 결심했죠. 가방 속에는 사진 몇 장과 러시아 전통 인형, 그리고 어머니가 챙겨주신 작은 성화뿐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줄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함이 밀려왔어요. 한국어를 몇 마디 배웠지만 실제로 대화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잠든 엘레나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긴 속눈썹 아래로 평화로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동생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실감이 새록새록 들었어요. 밝은 조명과 깨끗한 공간, 낯선 글자들로 가득한 표지판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엘레나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두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수화물을 찾은 후 출구로 향하는 길은 마치 미로 같았어요. 출국장을 나서자 안나 씨, 엘레나 씨라고 적힌 팻말을 든 젊은 남성이 보였습니다. 김현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이민자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이었어요. 예상보다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고 짧은 러시아어 인사말로 놀라게 했죠. 그 순간 가슴속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긴 여정 많이 힘드셨죠? 이제 도착했으니 걱정 마세요. 김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의 친절한 몸짓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공항 카페에서 간단히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받았어요. 그의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지방 소도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점점 낮아지고 푸른 산과 들판이 모습을 드러냈죠. 햇빛이 비치는 논과 작은 마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엘레나는 창밖 풍경에 감탄하며 자신의 꿈에 더 가까워졌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지만 동생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이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해가 질 무렵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작은 도시에 도착했어요. 아직 많은 것이 불확실했지만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작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수가 우리가 머물 작은 원룸으로 찾아왔어요. 전날 도착해 겨우 짐을 풀고 잠든 저와 엘레나는 낯선 환경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낮은 산과 정돈된 거리 풍경이 러시아와는 다른 느낌을 주었어요. 김현수는 오늘 마을을 둘러보며 기본적인 생활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했죠. 마을 중심가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좁은 골목길마다 정갈하게 심어진 화분들과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현수는 천천히 걸으며 주요 장소들을 소개했어요. 시장, 우체국, 은행, 병원까지 모든 것이 도보거리 내에 있었죠. 지나가는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대부분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어요. 오전 중에는 마을 이장님인 이정환 씨를 만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이었고 외국인 정착 지원에 열정적이었어요. 이정환 이장님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셨죠. 러시아에서 온 젊은이들이군요.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번역앱을 통해 전달된 이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장님의 사무실 벽면에는 마을 행사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외국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몇 장 있었어요. 이정환 이장님은 마을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오후에는 김현수와 그의 동료 박민주가 진행하는 현지 적응 교육에 참석했어요. 박민주는 러시아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로 우리와의 소통을 도와주었습니다.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부터 대중교통 이용법,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까지 실용적인 정보들을 배웠어요. 엘레나는 빠르게 받아들이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와 조금 벅찼죠. 교육 후에는 함께 마을 카페로 향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아침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어요. 러시아풍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죠. 카페 주인인 세르게이는 10년 전 한국에 정착한 러시아 출신 사업가였습니다. 우리를 보자 반가워하며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고향의 언어를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세르게이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는 카페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며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장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마지막으로 엘레나의 음악학원을 방문했죠. 작지만 아담한 학원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엘레나는 눈을 반짝이며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원장 선생님은 엘레나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해 주셨죠. 첫 수업에서 엘레나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소피아와 친구가 되었어요. 하루가 마무리될 무렵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낯선 환경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마을의 윤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르게이의 제안을 받아들여 카페에서 일하기로 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첫 출근 날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앞치마를 메고 카운터에 섰을 때 심장이 마구 뛰었죠. 메뉴판의 한글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고 손님들의 빠른 말투를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세르게이는 제 불안한 얼굴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날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손은 떨렸어요. 다행히 첫 손님은 김현수였죠. 그는 일부러 찾아와 격려해 주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세르게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10년 전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정착한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지금은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처음에는 지나친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배려와 관심에서 비롯된 거죠. 러시아인들은 더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시하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세르게이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어요. 그동안 낯설게 느껴졌던 주민들의 관심이 이제는 따뜻한 배려로 다가왔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늘었어요. 마을 축제가 다가오면서 카페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세르게이는 러시아 전통 음료를 축제에서 선보이자고 제안했어요.
크바스와 모로즈코 같은 전통 음료를 준비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죠. 재료를 구하기 위해 김현수와 함께 대도시로 나가기도 했어요. 카페에서 음료를 준비하는 동안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르신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처음에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카페에 들러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몇몇 어르신들은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주문을 받던 중 한 노인분이 불평을 터뜨리셨어요. 외국인이 뭘 안다고 우리에게 음식을 팔아. 러시아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없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세르게이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노인분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따뜻한 차를 대접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노인분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죠. 축제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제 첫 번째 큰 실수가 있었어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혼동해 주문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새 테이블의 주문이 뒤바뀌었고 손님들은 당황했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세르게이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손님들은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하신 분도 계셨죠. 실수는 성장의 일부예요. 완벽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세르게이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의 일상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이곳에서는 실수조차도 배움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실수 이후 며칠 동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길에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눈치챈 김현수가 퇴근 후 저를 찾아왔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나 씨,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김현수의 말은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는 자신이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러시아에 갔을 때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문화적 차이에 당황했던 순간들, 실수를 연발했던 이야기들은 제게 위로가 되었죠. 김현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지금 힘들지만 이 시간들이 나중에는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벽을 넘을 때마다 더 강해질 테니까요. 그의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용기를 내어 카페에서 일했어요. 세르게이도 계속해서 격려해 주었고 단골 손님들은 제 서툰 한국어에 미소로 화답해 주셨죠. 주말에는 엘레나의 음악 공연이 있었어요. 마을 문화센터에서 열린 작은 행사였습니다. 엘레나는 피아노로 우크라이나 민요를 연주했죠. 조용히 시작된 멜로디가 점점 강렬해지면서 관객들의 시선이 엘레나에게 집중되었어요. 마지막 음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일하던 중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스크라 메리카노라고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스크라는 러시아어로 불꽃이라는 뜻인데 저는 정말로 그런 메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안나 씨의 실수가 오히려 귀여워요. 덕분에 러시아어도 배우게 되네요. 한 손님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실수가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저녁에는 엘레나와 소피아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세 사람은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어가는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어요. 주말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정환 이장님의 제안으로 마을 회관에서 문화교류 모임이 열렸어요. 러시아 전통 음료인 크바스를 준비해 가져갔죠.
처음에 어르신들은 생소한 맛에 표정을 찌푸리셨지만 천천히 음미하시더니 점점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거 괜찮은데? 건강에도 좋을 것 같구먼. 한 할아버지의 말씀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가 러시아어로 건배사를 외치자 어르신들도 따라하려고 노력하셨죠.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레나가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조금씩 한국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기대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나자 계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들은 서서히 색을 입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이 느껴졌죠. 이정환 이장님의 초대로 전통문화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복을 처음 입어봤을 때 느낌이 특별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저고리와 치마가 제 몸에 감겨지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아름다웠죠. 주변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민주가 한복의 의미와 입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과 미학이 담긴 예술 작품이에요. 민주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마을 광장을 거닐 때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했어요. 주민들은 반갑게 인사하며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죠. 처음으로 이방인이 아닌 마을의 일원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김치 담그기 체험이 있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껏 양념을 바르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할머니들이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의 질문에 러시아의 가족 모임과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페로키와 보르시치를 만드는 과정,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추억들을 나눴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유키와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키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3년째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경험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를 즐길 수 있게 돼요. 완벽하게 한국인처럼 살려고 하기보다는 나만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유키의 말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동화가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박민주의 제안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봉사였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의 즐거움을 보며 저도 행복해졌죠. 민주는 러시아에 큰 관심이 있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경계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러시아 전통차를 좋아하셨어요. 매주 토요일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차 모임은 이제 작은 전통이 되었죠. 안나가 가져온 차는 몸이 따뜻해져요. 우리 전통차와 다르지만 맛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행복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엘레나는 음악 발표회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이번에는 러시아 노래와 한국 노래를 함께 준비했죠.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한국이 점점 집처럼 느껴져요. 낯설지만 따뜻해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머무는 곳이 아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우리는 어쩌면 2개의 고향을 가진 행운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지 3달이 지났을 때 세르게이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카페 메뉴를 확장하면서 러시아 전통 디저트를 추가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는 제 의견을 신뢰했고 더 많은 책임을 맡기고 싶어 했죠. 세르게이의 사무실에 앉아 메뉴 계획을 논의하는 순간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나의 프랴니키와 바라키가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러시아 코너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세르게이의 제안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처음으로 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러시아에서는 그저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사무직을 꿈꿨을 뿐인데 이곳에서는 제 정체성을 살린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히 메뉴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언젠가는 저만의 작은 가게를 열어보고 싶다는 꿈이 피어났어요. 러시아와 한국의 맛을 접목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이런 생각을 김현수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어준 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꿈을 꾸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등록, 세금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죠. 김현수의 솔직한 말에 조금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도 도울 테니 함께 알아봐요. 김현수는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필요한 자격 요건들을 정리해 주었어요.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주말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 가꾸기에 참여했습니다. 마을 뒤편 작은 농장에서 감자를 수확하는 일이었어요. 흙을 파헤치고 감자를 캐내는 작업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죠. 러시아에서 할머니와 함께 감자를 수확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추억을 할머니들과 나누자 모두 공감하셨어요. 우리도 어릴 때는 그랬어. 시골에서 온 가족이 모여 농사일을 했지. 공통된 경험을 나누니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삶의 본질은 비슷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수확한 감자로 함께 요리를 했죠. 저는 러시아식 감자 요리를, 할머니들은 한국식 감자전을 만들어 나눠 먹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공예 수업도 열렸어요. 전통 공예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 도전한 매듭 공예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엉키고 실이 꼬였지만 선생님의 인내심 있는 지도로 조금씩 익힐 수 있었죠. 안나 씨, 처음 치고는 잘하네요. 손재주가 있어요. 선생님의 칭찬에 기뻤습니다. 완성된 작은 매듭 장식은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문화의 일부를 내 손으로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이 컸죠. 엘레나는 도자기 만들기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공예 수업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깊은 사색의 시간이 되었어요. 전통 공예에 담긴 철학과 미학을 배우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여백의 미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한국 미학은 러시아의 화려함과는 달랐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안나 씨는 한국에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나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존과 적응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이 생겨났어요.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가 되고 싶어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함께 나누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세르게이의 카페에 위생 점검이 나왔고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러시아 전통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생 규정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던 점이 주요 원인이었죠. 세르게이는 충격을 받았고 저는 미안함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대로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점검관의 말에 카페 분위기는 침울해졌어요. 세르게이는 한국에서의 10년 경력 중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당황했습니다. 저는 제가 도입한 러시아 메뉴가 문제의 원인이 된 것 같아 더욱 괴로웠죠. 세르게이가 저를 불렀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어요. 안나,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야. 세르게이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책임을 묻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그의 태도에 감사했어요. 곧장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청했죠. 김현수는 행정적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이정환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대청소를 제안하셨습니다. 주말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카페로 모여들었죠. 할머니들은 청소도구를 들고 할아버지들은 수리할 곳을 살폈습니다. 유키와 소피아도 친구들을 데려와 도왔어요. 세르게이의 카페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함께 지켜야죠. 이장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인 세르게이와 저를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준 것이었어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시설을 개선했죠. 저는 러시아 음료 제조 과정을 한국 위생 기준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레시피를 바꾸거나 준비 과정을 달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어요. 민주는 위생 교육 자료를 러시아어로 번역해 주었고 김현수는 행정 절차를 도왔습니다. 마을 주민 중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카페를 정비하는 동안 엘레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음악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열심히 연습한 결과가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을 때 엘레나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재점검이 있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점검관을 맞이했죠. 꼼꼼히 살펴본 후 점검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랍게 개선되었네요. 이 정도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세르게이는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죠. 카페는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김현수의 도움이 컸어요. 마을 축제가 다가오면서 카페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저는 축제에서 러시아 전통 음료를 소개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죠. 위생 기준을 완벽히 지키면서도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축제 당일, 저는 한복을 입고 러시아 전통 음료를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관객들의 따뜻한 반응에 자신감이 생겼죠. 러시아의 크바스는 빵을 발효시켜 만든 음료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혜처럼 가족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료예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이정환 이장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안나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함께 극복한 것이 더 값진 경험이었죠. 마을 축제의 마지막 날은 화창한 가을 하늘로 시작되었어요. 밤새 비가 내렸지만 아침이 되자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광장에는 다양한 문화의 부스가 즐비했고 저와 세르게이의 러시아 음료 코너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축제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인근 도시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세르게이가 말했어요. 우리 카페가 위기에서 회복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카페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준을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고 덕분에 더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죠. 오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팀이 왔습니다. 다문화 마을의 성공 사례로 우리 마을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정환 이장님과 김현수의 격려로 용기를 냈죠. 안나 씨가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리포터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감, 언어 장벽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당혹감,
그리고 카페의 위기까지. 하지만 그 속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극복한 과정이 더 선명하게 기억났죠. 물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저는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느끼게 되었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저는 한국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단순히 성공 사례로 포장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었죠. 저녁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음악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엘레나와 소피아가 준비한 합동 공연이 있었어요. 엘레나는 피아노로, 소피아는 바이올린으로 러시아 민요와 한국 민요를 융합한 특별한 곡을 연주했죠. 두 소녀의 연주가 시작되자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우아하게 흐르는 멜로디는 마치 두 문화의 대화처럼 느껴졌어요. 축제가 끝나고 일주일 후 세르게이의 카페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깔끔하고 체계적인 모습으로 단장되었어요. 특히 러시아 코너가 새롭게 마련되어 러시아 전통 음료와 디저트를 전문적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되었죠. 개업식에는 마을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르게이의 카페는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 마을의 상징이죠. 이정환 이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카페는 단순한 사업장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마을 문화센터에서 세계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어요. 마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죠. 저와 엘레나는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참여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연합 공연이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전통 공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무대였죠. 엘레나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 한국 전통 무용이 펼쳐지고 러시아 민요에 한국의 장구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언니, 후회하지 않아요? 러시아를 떠나 이곳에 온 것을?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아니, 후회하지 않아. 물론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찾았어. 두 개의 고향을 가진 것은 축복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은 러시아에서 보던 것과 같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와 언어는 달라도 인간의 마음은 결국 같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죠.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은 이상하다니까 어떻게 냄새가 안 날 수가 있지. 내가 생각한 한국의 이미지는 이게 아닌데.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오자마자 의아해합니다. 한국인에게는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사연은 이탈리아 조향사 루나 씨의 사연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색을 구별하지 못하며 적어도 생후 6개월 이상은 지나야 사물을 정확히 구별하고 볼 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후각만큼은 다르죠. 냄새를 통해 아주 예민하게 엄마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낯선 일을 알아챈 수 있어요. 그래서 후각은 사람이 가진 감각 중 가장 원시적인 감각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냄새는 다 다르겠지만 바삭하게 튀긴 치킨 냄새나 스테이크를 굽는 고기, 냄새 먹거리 코너를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먹고 싶다는 의욕이 확 들게 되는 경험 모두 한 번쯤 혹은 그 이상 반드시 있으실 거라 장담할게요. 후각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알게 모르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천부적인 후각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그 능력 때문에 어딜 가든 괴짜 취급이나 예민한 애로 취급받기 일쑤였어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은 아닌데
그건 점점 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멀어지게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서서히 저만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결심했어요. 이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그래서 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해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현재 아주 강력한 감각인 이 후각과 아주 밀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향 사업이죠. 저는 현재 이탈리아 밀라노 근처에 위치한 그랑프리라는 지역에서 향기와 성분, 효능 등에 대해 연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피부와 공간을 위한 다양한 향기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자영업을 하는 사장이죠. 아직까지 제 이름도 소개 안 했네요. 저는 루나라고 해요. 이탈리아 태생이고 한 번도 이탈리아를 벗어난 적 없는 토박이라 할 수 있어요. 벗어날 일도 없었지만요. 게다가 어린 나이에 사업에 뛰어들어 정신없이 사느라 다른 걸 경험할 시간도 없었죠. 그래도 그 덕에 2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지점 3개를 내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에 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며 성급하게 굴기도 했어요. 더 잘 되려면 잘 될 때 얼른 더 확장하며 지점 개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투자라는 생각으로 무리하며 지점을 늘리면서 그 결과 총 3개가 된 건데요.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며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사업 수완이 엄청나게 좋든지 혹은 금수저든지 둘 중 하나일 거라 예상하지만 사실 그 2개 다 오답이에요. 이것들은 말하자면 전부 다 빚이죠. 저지른 일이니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면서 숲에 나가는 과정 중 하나죠. 사업을 해본 분이나 하시고 있는 사장님들은 아시겠지만 고정 비용이랑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저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 그래도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어요. 하지만 매출이나 수익을 위해서 이제는 특별한 무언가의 돌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했었어요. 샤넬, 디올, 에르메스, 랑콤이라는 브랜드 중에 여러분께서도 이 중에 한 개쯤 흔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이 브랜드들의 가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브랜드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그건 바로 이 명품 브랜드들이 바로 이탈리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번째로는 고급스럽고 품질이 뛰어난 향수를 만들기로 유명한 곳들이죠. 이탈리아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향수는 아마 샤넬의 넘버 5라 불리는 제품일 거예요. 향수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의 일부입니다. 이탈리아 하면 다양한 것들이 유명하지만 특히 대표적인 향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가 향수의 나라로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역사적으로 17세 기경부터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면서 향수 제작이 활발해지고 전 세계에서 향수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지리적으로도 향수 제조에 필요한 원료들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지중해 연안에만 자라는 다양한 식물들이나 꽃 같은 것들이죠. 모 향수가 발달하게 된 일화에 대해서는 예전 악취가 그 원인이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해서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처럼 향수의 나라라. 대표적으로 불릴 정도인 이탈리아에서 향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 어디 쉽겠냐 하지만 저는 모든 일은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고, 그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따져보면 수없이 창업되는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는 다 성공할 수 없게요. 그러니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하는 건 좋지만 포기부터 해버리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는 밤 형태의 고체 향수를 주력해서 만들고 있어요. 고체 향수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고체 향수는 액체와 다르게 말 그대로 딱딱한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크림이나 왁스 형태의 밤으로 되어 있고 손가락으로 터치하거나 립밤처럼 원하시는 곳에 바르실 수 있죠. 이런 형태의 향수는
휴대하기 편한 캐리어블 하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액체 향수처럼 증발되거나 가지고 다닐 때 셀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당해보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향수가 결코 싼 금액은 아니니까요. 고체 향수는 그래도 액체 향수보다 향기가 오래 유지되는 편이라 최근에는 점점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체 향수의 매력은 사용자의 체온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더욱 잘 퍼지게 느껴지기도 하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유명 브랜드들에서도 고체 제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그리고 옷에 뿌리는 용인 드레스 퍼핑이나 공간에 뿌리는 용인 룸 스프레이나 디퓨저 캔들까지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는 추세예요. 저는 기존 명품 브랜드들과 차별화를 위해 가장 자연 친화적인 본연의 향을 내고 천연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사람에게 쓰여지고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채울 향기이기에 결국에는 사람을 위해 향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은 재료는 최대한 지향하고 있어요. 이런 향을 만드는 직업을 지칭해 조향사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여러 가지 향료를 섞어 새로운 향을 만들거나 제품의 향을 더 씹히는 일을 해요. 조향은 생각보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요. 향수나 디퓨저처럼 향기를 나게 하는 건 단순히 좋은 냄새를 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건 예술적으로 남아낼 수 있는 향기라는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요리사 같기도 하죠. 혹은 그 공식을 만들고 풀어가는 수학 문제 같기도 하며 특유의 미적인 가치도 담아낼 수 있는 미술과도 같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마치 종합예술처럼 느껴져요. 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미세하게 작업할 수 있었어요. 조향의 가장 첫 단계는 사용할 사람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만들고자 하는 향수의 이미지와 그 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에 어울리는 어코드에 맞춰 향수를 제조하는데요. 어코드란 향기를 바라는 개개의 물질이나 몇 가지를 조합해 조화를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향료들의 향을 맡은 후 향료명과 향의 특징을 기록하는 단계를 거쳐요. 이와 같은 과정을 올팩션이라 말해요. 모든 감각을 코에 집중시키고 그 향의 이미지를 잡아내는 올팩션을 마친 후에는 원하는 향을 골라 그 향들의 비율을 설정하는 조향 차트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 조향 차트를 가지고 실험을 몇 번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실험을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향수의 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향 차트 단계에 결정된 비율을 바탕으로 향료들을 섞은 후 그 향을 맡은 후 향까지 확인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확인하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예요. 여기선 다시 가장 첫 순서로 돌아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와 지금 향의 이미지가 부합한지 실험을 진행해요. 섬세한 후각과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하죠. 향을 만드는 게 단순하게 생각되셨다면 그건 정말 오산일 거예요. 사연이 생각보다 흥미로우실 수 있어요. 유용하실 수 있으니 몇 가지 기본적인 걸 더 말씀드려 볼게요. 향은 그냥 딱 한 가지 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도 구조가 있어요. 즉 향이 퍼지는 단계가 있는데요. 향이라고 쭉 같은 향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느끼셨던 향과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끼시는 향은 같은 향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건데요. 그 구성 요소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아마 알고 계시면 꽤나 도움되실 거예요. 우린 이 구조를 노트 1단계로 나눠 표현합니다. 영화에서 노트란 글씨를 메모하는 노트가 아니에요. 뭐 스펠링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졌죠. 노트라는 영단어는 음표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음악도 완성이 되려면 여러 개의 음표가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마치 향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아 노트가 음표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노트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후각적 느낌이나 인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단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향을 처음 뿌리거나 개봉했을 때 딱 느껴지는 향을 탑 노트라 부르는데요. 그 향 종류로는
시트러스 허브 그린 계열이 있어요. 여기서 시트러스는 귤 같은 과일류를 의미하는데 그 뜻처럼 풋풋하고 싱싱하고 청량감 있는 자몽, 오렌지, 레몬 유자 같은 산뜻한 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트러스 향이 남녀노소 보통 가장 호불호 없게 좋아하시는 향 중 하나예요. 탑 노트는 보통 10분 정도 유지되죠. 이 향에 대해 처음 느끼는 첫인상을 심어주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어요. 탑 노트가 은은하게 발행되고 난 뒤 사라지면 등장하는 단계는 바로 가장 중요한 중심부 역할을 해주는 미들 노트입니다.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정도의 단계인데요. 여기에는 알데히드, 플로랄, 스파이시, 프로티, 애니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들 노트가 바로 향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일명 잔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라스트 노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4시간에서 많게는 하루까지도 지속되는데 이는 개개인마다의 사람의 채취와 온도에 따라 다른 향으로 표현되기도 지속 시간이 다르기도 해요. 이 마지막으로 남는 향은 발사믹, 파우더리, 우디, 모시 계열 등이 있죠. 생각보다 꽤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죠. 향을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 매번 공부를 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 계속 배워야 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해보시면 왜 향수가 결코 싼 값을 받을 수 없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평범한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맡을 수 있고 알아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한 후각을 맡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제 나름 적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사업으로 잘 해내고 있었기에 꽤 만족스러웠어요. 돈을 많이 벌진 않았어도 사업이 퇴보하고 있지는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종종 사업을 하면서 힘든 일들은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세상에는 편하게 공짜로 얻어지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며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인생의 모든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게 없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 사업의 경험이 쌓일수록 절실히 느꼈거든요. 업체를 꾸려나가는 일은 좋은 일 한 번에 나쁜 일 2~3번 이렇게 번갈아가며 오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쁜 일이 다가올 차례였나 봅니다. 어느 날 저희 회사 제품 리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희 제품을 선물 받았는데 정말 별로였다는 리뷰였죠. 당연히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 알고 있었지만 신랄하게 비판된 내용을 보니 괜찮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속엔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 이 비판 리뷰에 변명을 하는 내용을 달고 우리의 향을 변경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품의 우수성과 타당성을 더 많은 사람에게 입증해 보이는 건 만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해결책이라고 했죠. 그 결과 우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찬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간 향수는 보이질 않으니 미디어 쪽으로 협찬을 잘하지 않고 리뷰를 해주는 유명인들에게 입소문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하곤 했는데 우리 회사가 그 패러다임을 깨기로 한 것이죠. 그 결과는 그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매출도 문의도 폭증했지요. 그리고 한국의 유명 쇼핑 플랫폼에서 우리 회사 제품의 첫 한국 런칭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직원들과 소리 지르며 행복했어요. 한국이 뷰티 분야에서 전 세계 중 얼마나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죽하면 뷰티 제품 종사자들은 한국 소비자를 사로잡으면 그건 즉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한국에서 이런 제안이 오다니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자연스럽게 생각났어요. 사업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제품 하나만 잘 만들면 다 아닌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실은 직원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자꾸 예상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고 시설 관리부터 제품 관리, 마케팅 홍보까지 모든 걸 신경 쓰면서 고객에게까지 닿는 일은 힘들기만 했어요. 그래도 대출받았던 돈을 상환하기도 해야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했어요. 개인적인 시간은 당연히 없어졌고 여행이나 취미 생활은 저에게 사치였어요. 그냥 부지런하고 꾸준한 삶을 살아가야 했죠. 그랬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지금이 저에겐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죠.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한국의 사업체를 만나러 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정으로 가는 여정이 얼마만인 건지 싶었어요. 물론 이것도 일 때문에 가긴 하는 거지만 매일 같은 일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설레임이었어요. 게다가 이건 제 인생의 첫 해외여행이라 그 떨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꿈꿔왔던 한국이 저희 첫 여행지이자 목적지가 되다니 이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긴 시간 여행이 처음이라 솔직히 좀 힘들고 답답하기도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또 그립네요. 결국에 도착한 대한민국 내려서 인증샷부터 찍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는 길에 비행기에서도 한국 공항에서도 느낀 거지만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이게 특이하고 독특해 보이는 문화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는 비매너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매너를 지키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매너를 지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데시벨과 별다를 것 없이 통화하고 내가 그 공간에 있으려고 비용을 지불하는 식당이나 카페, 펍 같은 공간에서는 더 자유롭고 시끄럽게 이야기하죠. 뭐 우리가 돈을 냈으니 그 행동들을 해도 당연히 그 장소를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권리를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한국 회사에서 차량과 안내해 주실 직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했기에 도착한 뒤 서둘러 공항 밖으로 나갔어요. 솔직히 처음 한국 공항을 본 느낌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믿어지지가 않는 광경이었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외국이 처음이어서 그렇게 느낀 건 줄만 알았는데 SNS에 한국 공항 사진을 올렸더니 가봤던 사람들이 모두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 공항은 깨끗하고 쾌적하고 최첨단의 모든 집약체였어요. 어느 곳으로 눈을 돌려도 단 한 곳도 지저분하다 느껴지는 곳이 없다는 게 특이했어요.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더 강대국일 거라 생각하고 있던 제 생각을 단박에 깨부숴버렸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후각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냄새를 통해 장소의 차이도 알아챈 수 있을 만큼 예민하죠. 저는 독특하게도 냄새를 통해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분류하는 편인데요. 이탈리아에 와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같은 환경이나 냄새를 맡는 일이 정말 굉장히 너무 매우 심각하게 드문 일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오래되어 유서와 역사가 깊은 현장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없죠. 그런 표현하기 어려운 눅한 냄새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은 냄새를 좋아하기 마련인데 한국의 공항이 그랬죠. 그때까지도 모 공항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곧 한국은 공항뿐만 아니라 어디도 그렇다는 걸 단 하루 만에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공항으로 마중 나와주신 직원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녀 이름은 수아라고 했고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저를 맞아주었죠. 그녀는 해외 세일즈 팀인데 4개 국어나 할 수 있는 능력자였어요. 저는 우리나라 말 빼고는 영어도 잘하지 못해서 여행이 두려운 이유이기도 했는데 유창한 수아 덕분에 긴장과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서울로 향해 회사로 가 담당자와 미팅을 하고 며칠간 런칭을 하기 위한 다양한 판매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죠.
면일은 타이트하게 회의에 참석해야 했어요. 컨셉팀과 회의를 마친 후 영상과 디자이너 팀 그리고 제품 안전 확인을 위한 절차도 마쳐야 했어요. 제가 그 일주일밖에 비울 수가 없었기에 원래는 그렇게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팀에서도 저를 위해 최대한 유연하게 일정을 맞춰주셨죠. 그래서 비록 새벽이나 좀 늦게 회의 시간이 정해지긴 했어도 제 일정에 꾸역꾸역 모든 걸 맞춰준 한국 회사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빡빡한 일정만 마치면 이틀 정도는 한국을 돌아보고 관광할 수도 있어 그날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임해야겠다 다짐했어요. 서울로 향하며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었어요. 미디어나 영화 콘텐츠들에서 한국에 대한 걸 자주 접했지만 실제로 본 감동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서울에 들어서니 도로 옆으로 반짝거리는 한강 옆을 달려가는데 사진으로 얼마나 남겼는지 이탈리아와는 전혀 다른 이국적인 모습에 단숨에 반해버렸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구경하니 한국 회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아의 안내를 받아 친절한 직원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하고 계약과 약관에 대한 인터뷰와 회의를 마쳤어요.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마치고 일정이 빠듯하니 바로 컨셉 회의가 이어지게 되었어요. 한국 회사에서는 저희 회사가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 본연의 향을 내는데 큰 장점을 봐준 거였어요. 달콤하고 강렬한 향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 회사의 제품을 별로라 하시는 분도 종종 봤었기에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드디어 알아봐주고 있다는 사실에 그 순간은 좀 울컥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걸 소홀히 하지 않았던 제 스스로가 대견했어요. 사실 저희 방법은 회사의 수익률을 덜 가져다 주는데요. 아무래도 몸에 좋은 것들로만 선별해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종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조금 각도를 변경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지만 제가 고집을 피우고 수익이 안 나더라도 제품의 퀄리티를 유지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큰 한국 회사에서 알아봐줬다는 게 정말 큰 기쁨이었죠. 첫날 회의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은 광고 회의, 또 그 다음 날은 지면 촬영 이야기, 또 그 다음 날은 홍보와 판매 방향에 대한 회의가 이어졌어요. 고된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게 했죠. 몇 일간 한국에 머무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호텔에서 미팅 장소로 이동하곤 했는데요. 새벽 5시 반에도 지하철을 탈 수 있었고 밤 12시에도 탈 수 있었다는 게 믿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셋째 날에 수아에게 이상해서 한국은 지하철이 24시로 운행하는지 물었죠. 그러자 수아는 웃으며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다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시간에도 이용하는 이용객이 꽤 많았어요. 아침에는 모두 말끔한 차림으로 부지런하게 출근했고 밤 늦었을 때는 술이 취해 보이는 여성들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걸 목격했죠. 이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광경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도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게다가 술을 먹은 승객이라면 무조건 200% 타깃이 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졸던 승객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고 주머니에서 심지어 떨어질 것 같은 지갑이나 휴대폰을 툭툭 쳐서 알려주는 모습도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과다하게 친절해서 부담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라 담백하고 무심한 듯 하면서 또 섬세하게 타인을 위하는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대중교통에서는 조용했고 그 누구도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았죠. 한국을 돌아다니는 동안 느낀 건 저처럼 예민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장소에서 나는 특유의 악취 때문에 인상을 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정말 신기하고 생소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어딜 가나 쾌적하고 악취는커녕 특유의 즐거운 냄새들을 맡는 재미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탈리아를 돌아다녀 보면 악취가 나지 않는 평범한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마 특급 호텔 정도 빼고는 거의 못 맡아본 것 같아요. 오래된 것들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를 참아내야 해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라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마다 나는 향기도 얼마나 개개인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향이 많았죠. 한국 음식에서 나는 냄새는 단연 독보적이었어요. 원래도 한식이 대단히 맛있다는 점과 미적으로도 뛰어나다는 걸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향은 맡아보질 못했으니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가 탄 한국만의 쌀밥 향을 맡아보게 된 거죠. 사람을 기분 좋게 포근하고 몽실하게 만드는 그런 냄새였어요. 우리는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맡아볼 수 있는 경험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한정식집에서 맡은 다양한 반찬들의 냄새는 더 기가 막혔어요. 보통 서양의 음식에서는 기름 버터 향이 베이스가 되곤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런 리치한 느낌과는 전혀 다른 싱그럽고 신선한 향이 났어요. 특히 나물이라 부르는 그 음식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마치 꽃이나 허브를 입안에 가득 무는 체험 같았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전통 소스라 부르는 참기름과 들기름의 향은 잊을 수가 없이 강렬해서 5개씩 구입하고 말았죠.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선물하고 집에서 아주 아껴 먹으려고요. 저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이라는 곳이 저에게 어떤 냄새의 기억으로 남게 될지 알아챈 수 있었어요. 여러분께서는 사람이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게 할 때 감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게 향기로 가장 빠르게 전달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문득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그 순간이 동시에 떠오르거나 누군가의 얼굴이 놀라운 반응 속도로 생각나는 것처럼요. 냄새 채취 향기라는 건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미국의 한 광고 회사에서 진행했던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휴대장치 사용과 후각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무조건 평생 못한다고 포기해야 한다면 이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20대 초반 응답자 3명 이상은 후각을 포기한다고 했더군요. 사람들에게 후각은 스마트폰보다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반증이라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후각은 굉장히 중요한 감각기관이지만 사람들은 미처 후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망각한 채 살고 있어요. 예전에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루크레티우스가 후각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했대요. 음식에서 빠져나온 냄새 원자들이 각기 다른 냄새와 모양새를 가졌는데 코 속에 딱 맞는 모양이 들어가면서 냄새로 인지된다고 말했다고 말이에요. 조금 귀여운 생각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들으면 웃긴 상상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후각을 맡는 원리와 꽤 유사해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냄새에서 제공하는 휘발성. 밀입자가 공기 중에 섞여 코 속으로 들어가면 후각의 상피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후각 상피세포는 코 안에 점막에 있는 일종의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후각 상피세포에는 후각 수용체가 있는데 인간은 1000여 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이 후각 수용체는 대뇌 안쪽에 있는 변연계라는 곳까지 영향을 줍니다. 변연계라는 것은 인간의 뇌에서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향을 맡으면 단순히 향만 맡고 느끼는 것과 특정한 향이라면 그 냄새에 얽힌 감정이나 기분, 그리고 기억도까지 연상되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각각의 수용체들이 경험 때문에 반응하는 냄새의 입자를 기억하는 건데요. 즉 냄새에는 기억이 함께 동반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죠. 그래서 저는 아마 한국을 기억할 때 이 냄새도 함께 동반될 거예요. 당연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냄새가 가진 기억의 힘은 생각보다도 정말 강해요. 그래서 익숙한 냄새를 기억하기 때문에 김치 냄새를 외국인이 맡기 어려워하고 한국 사람들은 괜찮은 것도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각은 인간의 그 어떤 감각보다 문화사회 기억 추억과 밀접하게 연관된 감각이라 생각해요. 그런 후각적으로 느꼈을 때
한국은 정말 좋은 기억을 줄 도시였어요. 커뮤니티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마늘 냄새가 난다고 들었었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느낌은 이탈리아에서 다른 인종에게 더 느꼈었죠. 어떤 인종이라 밝히긴 그렇지만요. 후각이 매우 예민한 외국인이 한국에 처음 와서 맡아본 결과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 사람들에게서 마늘 냄새가 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혀 단 한 번도 느껴보질 못했거든요. 특히 한국의 교보문고라 불리는 대형 서점에 들어갔을 때 서점에서 향기가 나는 걸 보고 굉장히 강렬히 기억에 박혔던 게 생각나네요. 서점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흔히 무슨 냄새가 날 것이라 생각을 하진 않는데요. 한국의 서점은 향기뿐만 아니라 가습기에 청정기까지 수시로 곳곳에 두어서 향기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워주었었죠. 책을 찾고 읽고 고르는 일은 다른 쇼핑에 비해 더 시간이 걸리는 상품인데 그 시간들을 기분 좋은 기억으로 채워준다는 점에서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 향기로까지 채워 공간에 대한 체험형 장소를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게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 가장 큰 첫 번째라는 걸 한국 사람들은 간파한 거죠.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타이트한 일정들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이탈리아의 일상에 복귀했어요. 돌아오는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런칭되기로 했는데 걱정 반 기대 반이네요. 잘 안 되더라도 실망하진 않으려고 해요. 한국에 가서 뭐 하나라도 깨닫고 온 게 있잖아요. 단순히 상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품을 사는 과정. 기억까지 좋은 기억으로 만드는 그런 향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래도 이왕이면 한국에서 반응이 좋으면 더 좋겠죠. 어떤 사람은 저에게 공기 중에 한번 흩어지고 나면 금방 사라지고 많은 그런 걸 왜 하는 거냐고 묻기도 하더군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냄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진지 모르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장 좋아하는 향이나 그리운 냄새가 있으신가요? 저는 벌써 한국의 향이 그리네요. 저는 제 특이한 능력을 계속 좋은 쪽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해요. 꼭 한국에서의 런칭 결과가 좋아서 한 번 더 빠른 시일 내로 한국에 다시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이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지. 일본 나리타 공항에 있는 승무원이 한국인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내용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공항에서 지상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미아라고 합니다. 한국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생긴 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일본의 기상 조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승객들이 비행기에 탈 때까지만 해도 무사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보딩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내리는 거예요. 저는 지상직 직원이었으니까 제발 비행 취소가 되지만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비행 취소가 되면 아주 피곤해지거든요. 비가 도저히 출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일단 처음에는 비행이 미뤄졌어요. 처음에는 1시간으로 예상이 떴는데 2시간이 미뤄진다고 예상이 뜨니까 제가 또 할 일이 생겼죠. 일단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다시 탑승구로 나오게 해야 했어요. 이때부터 제 긴장이 시작되었어요. 일단 자기 일정이 망가지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요. 유독 심한 승객들이 있어요. 특히 중국 승객들은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로 미친 듯이 욕을 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안 가지려고 하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불만이거나 어떤 대책을 바라면 중국어로 욕을 할 게 아니라 영어로 정중하게 요청을 할 거예요. 중국어로 화가 나서 하는 말들은 솔직히 말하면 자기 화풀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지상직이라서 비행기를 탈 일은 없는데요. 비행기에 타서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기내에서 잠시 기다려달라는 지시를 지키지 않고 난동을 피운 중국인이나 술에 취해 한국이 싫다고 공항에서 난동을 피운 중국인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동료들이 일부러 긴장하라 고집한 사건들만 이야기하고 좀 과장하는 거겠지 싶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긴장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 얼굴을 보면 알아보질 못한다는데 그거 아시죠?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끼리는 얼굴만 봐도 다 알아보는 거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보고 이제 긴장해야 하는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싫어서 최대한 편견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요. 직장 생활이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다른 지상직 직원들도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무엇보다 굉장히 젠틀하고 동양인들 중 외모가 출중하고 신체 조건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보딩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뭘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번잡한 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지상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 세계에서 온수 많은 승객들의 다양한 행동을 항상 예리하게 관찰해 왔는데요. 하지만 특히 탑승 시간 준수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 없이 시간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인 승객들이 항상 저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국인의 시간 엄수에 대한 저희 매혹은 바쁜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고 출국장과 입국장이 늘 그렇듯 혼잡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 무리의 한국인 승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패션 감각이나 구수한 한국말 톤 때문만이 아니라 놀라운 시간 관리 능력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제 경험상 탑승 시간은 종종 막판에 서두르는 승객과 놓친 승객을 찾는 정신없는 전화가 뒤섞인 교향곡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미리 와 있었어요. 그리고 탑승이 시작되면 먼저 줄을 서줘서 고마웠어요. 다들 1분도 늦지 않게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비행 스케줄에 완벽하게 맞춰진 내부 시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서울행 항공편이 늦은 저녁 출발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시간은 보통 공항이 한산한 시간대입니다. 그날 저녁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로 인해 탑승 수속이 지연되었고 대합실은 순식간에 조바심과 불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만 연착이 됐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었어요. 연착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비행기에서 나온 사람들을 봤는데 한국인들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심지어 옆에 캐리어를 다 끌고요. 캐리어가 거의 키링인 줄 알았어요. 우르르 나오는 모습들이 귀여웠어요. 뒤로는 저를 절망적이게 만든 방송이 있었어요. 오늘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는 얘기였죠.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졌어요. 연착이 3시간에서 무기한 대기로 길어지자 중국인 승객들은 화를 미친 듯이 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저는 한국 분들끼리 단체로 이의를 제기할까봐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쉴 수 있나 눈을 굴리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부터는 급해서 미안한 한국인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가끔씩 웃고 고국에서 가져온 간식을 나눠 먹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이러한 음식 나눔 관행은 낯선 환경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뭔가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젠틀했고요. 어쨌든 저는 일을 하러 가야 해서 빠르게 결항된 비행기 표 대신 빠르게 대체 항공편을 마련하러 가야 했어요. 빠르게 대체 항공편을 마련해 온 뒤에 승객별로 비행기 표를 배부해야 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영어를 읽는 게 좀 늦었나 봐요. 한국인 어른 남자분이 다가오시더니 한국 여권을 다 수거해 갔어요.
그리고 본인이 나눠주겠다고 했죠.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에게 새 항공권을 신속하게 발권해야 했는데 여러 언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영어 독해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로서는 벅찬 도전이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승객들의 줄은 끝이 없어 보였고 승객들의 조바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모든 승객이 올바르게 탑승할 수 있도록 티켓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고 언어 장벽은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막막함을 느낄 때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키가 크고 침착한 한국인 남성이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긴장된 주변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분명하지만 악센트가 있는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고 자신이 돕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줄을 선 승객들의 한국 여권을 모두 수거했습니다. 저는 그가 여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제가 제공한 승객 명단과 상호 참조하는 모습을 놀랍게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체계적이고 정확했으며 여권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제가 직원이 아니라 그분이 직원인 것 같았어요. 다른 승객들은 좌절감에서 호기심 그리고 감탄으로 바뀌는 표정으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한국 남자의 솔선수범은 저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의 질서와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인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표를 나눠주며 유창한 한국어로 변경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인내심 있는 태도로 승객들의 질문에 답하고 안심시키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심지어 영어 이름도 한국인 승객들이 아주 빠르게 불러서 전달해줬어요. 정말 공장 같았어요. 이러한 그의 친절과 리더십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에 시대의 공동체와 협업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기꺼이 나서서 도움을 준 한국인 남성의 행동은 공감과 연대의 교훈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한국인 승객이 그 남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탑승구로 향하는 순간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돕는 이런 순간이 저와 같은 고된 일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했더니 딸 같아서 그랬다고 하면서 수고하라고 정중하게 웃어주셨어요. 항공사에 불평불만을 표시할 줄 알았는데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비행기의 대체 항공편은 다음 날 아침이었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 승객들이 누구보다 편한 자리에서 다 같이 쉬고 있었거든요. 결항된 항공편의 여파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대체 항공편의 물류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아침은 안도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찾아왔습니다. 터미널을 통과하며 그날의 과제를 준비하면서 전날의 혼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한 저는 놀라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소란스러웠던 한국인 승객들은 이제 차분하게 좌석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공항에 퍼져 있는 불안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들의 침착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열광적인 공항 환경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저는 그들의 행동에서 미묘한 문화적 뉘앙스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조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책에 몰두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서도 주변 공간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의 과정과 일정을 믿으며 졸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의 이러한 침착함과 조직성은 공공장소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즉 제가 깊이 존경하는 자질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주변 승객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합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볍고 긴장감이 덜해 보였습니다. 마치 한국인 승객들의 차분한 대처가 다른 승객들에게도 미묘한 영향을 미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평온한 오아시스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한국인 승객들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움직임은 효율적이었고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하고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고 조금 전에 여유로움이 곧바로 준비 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한국인의 능력은 문화적 회복, 탄력성과 집단 정신의 증거였습니다. 특히 여행의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적응하는 능력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저는 성취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과 함께한 경험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에게 일깨워 주었어요. 공항의 제자리에 서 있을 때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북적거림은 제 일상에 익숙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공항은 다양한 문화와 행동 양식의 용광로와도 같아서 항상 매혹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제게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무언가였습니다. 다른 승객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많은 승객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계속 기침을 하는 중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기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닌 시기였어요. 저는 제 위치에서 그가 군중 사이로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기침은 무시하기 어려웠고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승객은 그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고 어떤 승객은 의식적으로 그의 옆을 지나갈 때 길을 넓히며 비켜서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항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공중보건과 개인 공간에 대한 태도가 문화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공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안녕에 대한 저희 우려와 이러한 차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공항 직원으로서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 남성에게 다가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정중하게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을 넘거나 당혹감을 줄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이 상황은 다양하고 공공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과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사이의 미세한 경계를 강조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신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상황에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남성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제가 가지고 있던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말 없이도 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제스처를 통해 소통을 시도했지만 통역이 되지 않아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병자 취급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던 공항 이용자들은 답을 모른 척을 했어요. 이해는 하면서도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승객들이 수군수군대기 시작했어요. 군중의 힘이란 게 그런데요. 그리고 한국인 아저씨가 오더니 한국어로 마스크를 쓰라고 소리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중국인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고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 한국인 분들이 해결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자 그 중국인 남성은 기가 죽은 태도로 마스크를 썼어요. 저는 한국인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저씨는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핸드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공항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인 여행객들을 관찰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한국인의 존중은 공항에 머무는 동안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가지 사례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한 무리의 한국인 승객이 장시간의 비행으로 지친 채 막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급하고 부주의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찾는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공된 쓰레기통에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조심스럽게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앉은 테이블에는 포장지나 쓰레기 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번잡함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양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화장실에서도 한국인 승객들의 책임감은 칭찬할 만했습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남겨두는 등 세심하게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이 정도의 배려심은 매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공항에서의 즐거운 추억이나 보람은 다 한국인들이 만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중국인 승객들도 그렇지만 미국인 승객들도 자기 자리를 안 치우는 등의 태도가 당연했거든요. 한국인들을 보면서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 공동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저에게 영감을 주고 더 많은 여행객들이 비슷한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는 청결과 존중이라는 단순한 행동이 전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각종 공항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태도를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한국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은 도통 맞는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나름대로 국제공항 직원이라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